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계획 1, 2주차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친환경 에너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지구 환경의 위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과학기술의 왜곡과 에너지 남용,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장은 환경과 세계관, 환경과 생태계, 환경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 환경과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 3장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에너지 문제와 지구 환경 변화, 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기술 개발 방향,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특히나 오존층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10km 고도까지 인간들이 이제 생활하는 영역을 우리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10km부터 50km 사이를 우리는 이제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민간 항공기들이 성층권의 하부에서 운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km 안까지가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고 10km, 50km까지 거기를 성층권이라고 하고 성층권의 하부가 참고로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오존층은 지구 표면 15km부터 30km까지 높이의 성층권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지구로부터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오염이 되면 이 오존층 파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대두되고는 하는데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연쇄작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는데요. PFC라고 하는 프레온 가스죠. 프레온 가스가 이 냉동기에 냉매로 이 냉동기가 개발되는 초기에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CFC의 공식 명칭은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입니다. 이 CFC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 오존이 있는 오존층까지 이제 요 층까지 CFC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이 CFC로부터 이제 염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오존층에 있는 O3 오존과 이제 결합하게 되면서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괴된 오존층으로부터는 자외선이 다시 다량으로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에 의해서 이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생활하는 이 대륙권의 영역까지 그 자외선이 많이 내려오진 않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부터 자외선이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이제 쏟아지게 되므로 이제 인체에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도식화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냉동기의 어떤 냉매에서 염화플루오리나탄소 CFC가 이제 방출이 되게 되면은 염화플루오리나탄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이 염소가 오존층의 오존과 이제 결합되게 되면서 실제 오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파괴되게 됩니다. 그럼 이 뻥 뚫린 공간이 되고요.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 오존층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나가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부터 이제 이 지면으로 바로 그 자외선이 대기로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03년에 가을에 남극 오존층의 수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오존층의 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오존의 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산성비인데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은 우리가 막 비도 좀 맞고 그 옛날 문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비를 좀 맞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비를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산성비 맞으면은 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비를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엄청 많죠. 도시에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난방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들이 대기로 이제 배출되면서 수증기하고 만나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산이나 황산이 비나 눈, 안개 등에 녹아서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질산이나 황산이 비에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산성비라고 하고요. 이 산성비가 직접 우리 인체에 맞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호수 같은 곳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호수가 산성화되면서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그리고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오존과 결합돼서 나무 등에 직접 작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공기가 탁해진다든지 이렇게 오염된 공기로 인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산성비로 인해서 물과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간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 환경오염 문제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것인데요. 지구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생태 환경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이 대기층에서 반사되고 또 일부는 들어오게 되고 또 지구 안에서도 이 발생되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고 난 에너지가 다시 대기층에 반사되어 들어오고 또 일부는 나가고 하는 열평형 상태를 수십억 년 동안 우리는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뭐 빙하기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한 그 대기 온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제 산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산업화의 그 피라고 할 수 있는 석유와 석탄을 하도 많이 이제 태우다 보니까 석유 안에 들어있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들어오는 만큼 다시 내보내야 온도가 열평형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에너지가 머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산업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그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55년 동안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0.8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인데요. 2도 이상 상승했을 때는 지구에 아주 큰 대재앙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 녹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제로 어, 얼음은 물보다 이제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닷물에 위에 떠 있을 뿐이지 다시 이게 녹게 되면은 해수면에 그대로 그 해수면과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해수면 상승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만년설이 있는 어떤 히말라야 산맥이나 뭐 알프스 산맥 요런 쪽 그리고 남극에 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그 지표 위에 있는 얼음들이 녹게 되면은 그 물들이 바닷물로 다 바다로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이 물들이 해수면 상승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우리 온실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 이 온실효과라는 것은 대기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너지의 어떤 일부를 가두어서 온실의 유리 패널 같이 우리 지구를 항상 동일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온실효과고요. 이 온실효과가 없게 되면은 밤이 되면 엄청 춥겠죠. 너무너무 추워질 겁니다. 이 온실효과가 없는 행성들, 다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 같은 경우는 그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생체 활동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온실효과가 지구의 표면 온도가 알맞은 환경인 15.6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활동이 너무 이제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어떤 평균 온도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1880년도부터 측정해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어떤 지도상의 온도 역시 계속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979년에 지구의 어떤 그 빙하 만년설의 사진이고 200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만큼이 다 이제 녹아서 이제 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북극의 만년빙이 10년간 2.7%가 감소되어 있고요. 지금 추세라면은 2080년대가 되면은 이제 북극의 어떤 빙하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온실효과 때문에 상승되면 빙하가 녹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남극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북극곰이 지금 딛고 설 얼음이 없을 정도로 얼음이 많이 녹았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로 5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갔는데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나 산업 활동들이 아주 활발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그 연평균 온도가 1도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세계적인 평균 추세보다 더 높은 증가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발루 섬이라는 곳입니다.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이 섬은 산호초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평균 해발 고도가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면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균 해발 고도가 3m밖에 안 되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고요. 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곳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게 되면은 실제로 땅으로 침범하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발 고도가 낮은 나라 같은 경우는 어,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게 되면은 국가 자체가 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수면이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은 바다에 전체적으로 이제 잠길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2001년도에 국토 포기 선언을 했고 1만 1,800명의 인구 이민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인데요.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은 태평양의 중심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인데 인산염이라는 것을 이제 캐서 이제 채광을 해서 이제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이 인산염의 어떤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수익이 최부국에서 지금 미래 전략을 현재의 인산염을 수출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하였기 때문에 미래 전략을 세우지 않아서 지금 회생 불가능한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이제 추락하게 된 국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만한 크기입니다.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30만 년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풍족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전쟁하고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베어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벌목이 무차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토양도 황폐해지고 식량 부족 등이 생기게 되어서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원주민들이 모두 이제 멸종된 것으로 이 모아이 석상만 남아있는 이런 황량한 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환경 오염과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고 있는데 이렇게 펭귄들이 그리고 북극곰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남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죠. 우리가 인류가 이제 과학 기술을 엄청나게 이제 발전시켜 옴에 따라서 이 과학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을 정말 잘 써야 될 텐데 이 과학 기술이 왜곡되고 도구화됨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 인간의 어떤 기술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류의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지구 환경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별 연간 CO2의 방출량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등 그다음에 에너지 저감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각국 역시 마찬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에너지 방출량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이나 중국 이런 곳은 정말 압도적인 그 CO2 방출을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들을 많이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역시 그 탄소 절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고 인구는 5천만 명, 세계 경제 규모는 약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약 세계 7번째 국가이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고요. 아주 높은 축에 속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일 겁니다. 네, 인간의 어떤 탐욕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림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간 중심적인 환경관에서 지금은 생태 중심적인 환경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에고적인 이런 환경관에서 이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에코적인 그 환경관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죠.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조화롭게 되는 깨끗한 환경, 어떤 것이 좋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위해서는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만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생태계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자연이란 인간적 가치나 소요를 초월해서 본래적으로 고귀한 것이므로 보호돼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폐기물과 농업축산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 그리고 에어컨 냉매, 자동차 에어컨 냉매 등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세계적인 어떤 이런 모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어떤 국제연합의 보고서가 이제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92년에는 유엔의 그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유엔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요하네스버그,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세계적인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남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어떤 세계 각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계에서 어떻게 이 개발을 하되 지구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는데요. 이 배경으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약이었고, 이 내용은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서 지구온난화를 좀 방지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와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